이제 시작해도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원래 교육을 10시부터 12시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요 인사노무팀의 그 얘기를 듣기로는 11시 처음에 30분까지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다시 또 땡겨졌어요. 11시 20분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중간에 10분 쉬어도 된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갑자기 이 태광산업에 저도 금년 1월 1일부로 이제 합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이제 신입사원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태광산업에서 근무를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석유화학 개론하고, 그 다음에 분리 정제, 그 다음에 뭐죠? 그 수처리 쪽하고 교육을 갖다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저한테 이렇게 넘겨졌어요. 원래는 그 석유화학 1공장 공장장이 석유화학 결혼만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석유화학 2공장장이 분리, 정제, 그 다음에 그 냉각탑, 수처리 이걸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공교롭게도 지금 1공장장, 2공장장은 겸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부득이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같이 이제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교육을 하면서 저도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요 내용들을 좀 리뷰를 했는데, 저 솔직히 이 자료 며칠 전부터 보기는 봤는데, 거의 한 10한 5, 6년 전까지는 저도 이제 전임 회사에서 강사를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던 건데, 거의 한 20년 만에 이제 새롭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도 많이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앞자리에 서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의를 한다고는 되어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이 장표를 보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랑 같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시간을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인사노무팀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관계로 11시 20분까지 할 건데, 중간에 휴식은 몇 시 하면 좋겠습니까? 뭐 마음 편한 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할까요? 중간에 10분 쉬는 거는 30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0시 30분부터 10분까지 쉴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진행을 하다가 10시 반 되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럼 강의도 뭐고 딱 중단하고 1분 쉬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할 건데, 제가 조금 빨리 시작하네요. 한 5분 정도. 그거는 나중에 다 감안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진행해야 될 과제가, 그러니까 뭐 내용이 석유화학 개론이라고 해가지고 석유 산업부터 그 다음에 석유화학 산업의 미래라고 되어 있고요. 장표가 좀 많더라고요. 한 160장인가 180장쯤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장표를 만드신 분 아마 상당히 조금 석유화학 쪽으로 조금 많이 알고 계신 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강의할 때는 거기는 공대생들, 특히 화국과 말고도 뭐 인문대도 있고 많아가지고 제가 중간에 거짓말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지금 화공과 출신들이죠. 거의 다 저 공대 쪽이고 그쪽입니까? 네. 예.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못해요. 제가 좀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좀 잘 이렇게 제가 오히려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질문은 안 하는데 강사님도가 좀 틀렸습니다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좀 배우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3일간 진행을 할 건데, 오늘 뭐 오늘 한 요 정도까지 할까 싶고요. 그 다음에 뭐 요 정도 이렇게 한번 나눠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 늦게 오신 분들 화 안 냅니다. 늦게 와도 됩니다.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석유 산업이라고 해가지고 학습 목표는 요 4가지로 되어 있고요. 4가지로 되어 있고, 그리고 목차는요 에너지 소비부터 해가지고 석유업계 위상까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자료가 아마 22년도 그때 자료 가지고 만든 장표이기 때문에 현실과는 조금 이제 동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 부분들은 제 나름대로 자료는 찾아봤는데
중간중간에 업데이트하는 시간을 갖는 걸로 하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뭐 메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저 에너지 소비 관련해 가지고 봤는데요. 지금 뭐 보니까 그 22년까지인데 22년까지 그 전 세계적으로 그 에너지 그 소비 상태를 보니까 여전히 오일에 대한 소비는 늘어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지구를 살리자는 차원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소비도 좀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양으로는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그 실제 그 글로벌 그 메인 에너지의 그 시어 쪽을 보면 그 오일 쪽은 그래도 양은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비중적으로는 조금씩 감소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는 조금씩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된 것 같고, 제가 여기서 이제 궁금했던 부분은 뭐냐면 석유가 어느 정도 좀 줄은 것 같았는데 2014년을 기점으로 석유가 확 증가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석유 소비가 확 증가된 이유를 살펴보니까 그 2014년 말에 이란이 석유를 갖다가 수출을 재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석유의 이 소비량 자체가 확 증가된 걸로 지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장표로 좀 업데이트 좀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는 요 엑사줄이 있어가지고 엑사줄이 뭔가 찾아봤더만 10에 18승 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줄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줄은 제가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다 아는 내용일 것 같고 한번 눈으로만 확인하셔도 될 것 같아서 한번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가별로 에너지 정책에 따라 가지고 에너지별 비중 조정 가능성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에너지를 봤을 때 그 넷제로 2050을 갖다가 봤을 때 그 넷제로로 가려면은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부터는 계속 그 에너지 사용량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보면 현재의 그 상태를 봤을 때는 계속 요거는 좀 증가되는 추세, 아니면 이제 증가되다가 어느 정도 조금 홀링되는 추세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너지 타입별 메인 에너지를 봤을 때는 그 지금 현재 2022년 기준 아마 지금 2024년, 25년과 거의 비슷하게 이 정도 지금 비율을 나타내는 것 같고요. 여전히 오일, 천연가스, 그리고 석탄 이런 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넷제로가 되는 요 2050년에는 아무래도 재생에너지 쪽이 많아야 되고요. 그리고 오일하고 그 다음에 요 코일 쪽은 요 석탄 쪽은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뜻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석탄 쪽을 먼저 봤거든요. 석탄 쪽은 봤는데 그 석탄에 있어 가지고는 중국하고 인도 쪽에서 생산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용도 계속해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제 이렇게 된 이유가 아무래도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천연가스 쪽에 공급 차질이 발생됨으로써 석탄 수요가 계속 상승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이 장표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여기는 이제 지금 이제 수출하는 쪽이고 이거는 수입하는 쪽인데, 수입하는 쪽으로 봤을 때는 지금 중국, 그리고 우리의 저 동북아시아 쪽, 그리고 어디죠? 그리고 인도, 일본, 유럽, 그리고 한국 순으로 지금 수입을 좀 많이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이제 요 LNG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LNG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 액화 천연가스입니다. 액화 천연가스고, 액화 천연가스는 크게 LNG하고 PNG로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물론 요 리퀴파이드 요 페트롤리움 가스하고는 아마 좀 태생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요 PNG 쪽으로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PNG는 그 파이핑 내추럴 가스거든요. 그리고 LNG는 뭐 아시다시피 리퀴파이드 내추럴 가스인데, 가능한 요 파이핑 되는 걸로 해가지고 공급이 되면 참 좋은데,
우리나라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는 파이핑으로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LNG 선을 통해 가지고 LNG를 갖다가 수입하고 사용하고 있겠죠. 그게 요 주 내용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내추럴 가스 장표인데 제가 이 장표를 살펴보니까 이 부분은 그 내추럴 가스 그 메인 생산 국가의 순위더라고요. 순을 보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캐나다, 카타르 순으로 가스를 갖다가 생산하고 있는 거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천연가스 쪽인데 이 장표는 제가 업데이트를 좀 했어요. 왜냐니까 그 지금 이 장표에는 지금 그 러시아 쪽에서 이렇게 북유럽 쪽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요 이게 PNG 쪽 라인이거든요. PNG 쪽 라인이 돼가지고 노르트 스트림 요 가스관 쪽을 갖다 이렇게 좀 강조를 좀 해놨던데 요게 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아직까지 누가 저 가스관을 갖다가 이게 폭파를 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은 있는 것 같은데 대다수가 저 우크라이나가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그 러시아랑 전쟁을 하면서 지금 요 노르드 스트림 1과 노르드 스트림 2 요 가스가 총 4개 중에 3개를 지금 파손시킨 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대한 양의 요 메탄 가스가 요 북해 쪽으로 지금 요 바닷가 쪽으로 해가지고 아마 인터넷 사진 같은 거 보면 아마 여러분들 봤을 수도 있어요. 바다에서 갑자기 부글부글 끓는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표는 제가 업데이트를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유럽 쪽으로 공급이 될 때 가장 큰 공급 그 PNG 배관은 요 노르트 스트림 1, 2였다는 거. 근데 이게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면서 2022년 그때 이제 폭파 사고가 발생이 됐고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재생에너지인데 재생에너지는 지금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 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뭐 이런 게 있고요. 신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수소 에너지, 연료, 전지 뭐 이래 돼 있고 여기서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는 신에너지하고 재생에너지 합쳐서 가지고 신재생에너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 장표를 보면서 그럼 신에너지가 뭘까? 또 생각을 좀 찾아봤어요. 그 신에너지는 기존에 쓰이던 석유, 석탄, 뭐 원자력 등과 같은 전통적인 화석연료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를 갖다가 말하는 거고 보신 것처럼 수소에너지처럼 수소를 사용하는 수소에너지 이 정도로 아마 여러분들은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제 원래 지금 이제 그 트럼프 2기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요 전쟁만 아니었으면 아마 OECD 국가들 아마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계속 증가될 것 같은데 특히 지금 이제 트럼프 2기가 금년 1월 달에 이제 진행이 되면서 트럼프 정부는 그 화석연료 쪽을 많이 지금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화석연료 사용에 따라서 지구가 이렇게 뭐 온난화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거짓말이라고 여전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이 장표를 만드는 22년도, 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OECD 국가 38개국 중에서 재생에너지 소비 비중은 1위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고 회원국이 제가 지금 38개국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이 37위로 지금 되어 있네요. 그래서 한국은 지금 재생에너지 쪽을 좀 많이 좀 확대 생산도 하고 확대 사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그 관계 중국 쪽을 보면 중국이 석탄도 많이 쓰고 여러 가지 많이 쓰고 있겠지만 중국은 그 기후 지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갖다가 많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그런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상식과는 다르게 중국은 여전히 화력 원자력에 비해서 화력 원자력이 월등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력, 풍력
그리고 태양광 쪽으로도 많이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소비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제 속도가 좀 빠르지는 않죠. 네. 일부러 좀 천천히 해요. 제가 또 원래 말이 빠른 편인데 오늘 좀 말을 좀 천천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재생 에너지를 이제 떠나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게 석유 쪽이니까 석유 쪽에 대해 가지고 이제 알아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석유는 뭐 이렇다고 합니다. 보면 뭐 이렇고요, 이래 돼 있고 석유 생성은 이렇는데 과거의 이론은 이렇지만 현재 이론은 이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석유의 주성분으로는 크게 네 가지 탄소, 수소, 산소, 황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대다수가 탄소고 두 번째가 수소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대 석유 요거는 뭐 죽은 고래의 피라고 되어 있고요. 유황이 농축된 이슬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고 그 향유 고래의 기름은 그 등불 산업용 연료로 사용을 했는데 그 향유 고래 기름을 대신하면서 석유가 이렇게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이렇게 드시는 저도 자주 먹고 있는 스타벅스의 스타벅스란 이름 자체가 모비딕의 항해사 그 스타벅의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또 봤어요. 스타벅스를 했으니까 스타벅스 로고가 세일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스타벅스의 그 창립자가 왜 그 스타벅스 로고를 세이런으로 했는지 찾아보니까 그 고대 세이런이 배사람을 홀린 것처럼 사람들을 홀려가지고 커피를 마시게 하겠다는 의미로 그 로고를 세이런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석유라는 단어는 같은 어원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서양 쪽에서는 돌과 기름이고 동양에서는 석유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그냥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1859년 최초 유정이 드레이크여 유정이라고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각 연도별로 석유의 그 사용 용도를 이렇게 지금 나열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건 금방 이야기했듯이 18세기에서 19세기 굴착을 통해서 드레이크 쪽에서 석유를 갖다가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유는 요 배럴 단위로 거래를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배럴은 술을 제조해서 숙성시키는 나무 통이고 용량은 173에서 191리터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왜 하필이면 요 배럴을 썼을까 저도 궁금했었는데 1859년 그 드레이크 유전 쪽에서 원료를 채굴하고 술과 같은 액체 보관통에 저장 판매하면서 이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189리터였는데 운반 중에 정발이라든지 리크 되어가지고 목적지에 공급된 게 158.9리터라고 해가지고 거래 단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 1배럴은 158.9리터입니다. 그리고 요거 갤런으로 하면 42갤런이고 약 5분의 4 드럼쯤 됩니다. 요거를 끝내면 재미가 없어요. 보통 이제 석유 제품을 갖다가 이렇게 정유 쪽에서는 배럴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석유 화학 쪽에서는 메트릭 톤을 좀 많이 써요. 톤. 그래서 종종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1배럴이 몇 톤이야? 좀 물어봐요. 그래서 정리를 했어요. 1배럴은 0.14톤이에요. 요 계산은 이렇게 했어요. 석유 비중을 0.88로 적용했을 때 이렇게 곱하면 0.14톤이 됩니다. 역으로 치면 1톤은 7.4배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계신 분도 있는데 그냥 그 중량 단위로서 그냥 톤만 쓰면 되지 왜 MT를 쓰냐고 또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도 처음에 신입사원일 때 그냥 톤이면 톤이지 왜 MT야? 생각했었거든요. 물어보니까 메트릭 톤이래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메트릭 톤이란 말을 많이 써요. 특히 이제 우리
PTA 쪽으로 가게 되면 PX 뭐 몇 톤 썼다 이럴 때 MT를 단위로 써요. 이거는 메트릭 톤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냥 상호간에 약속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역 거래에서 중량을 사용할 때 1000kg을 1톤으로 하는 수량 단위로 해가지고 MT라고 써요. 이걸 갖다가 메트릭 톤이라고 하기도 하고 미터 톤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그냥 뭐랄까요, 뭐 PTA 톤 이렇게 하면 톤이라고 하지만 표시할 때는 보통 MT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MT. 여러분 이제 MT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볼까요? 네, 여하튼 요거는 요 배럴하고 요 톤 관계는 좀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 관계는. 그리고 MT라고 하는 저 단어 자체를 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석유의 그 수요 증가 배경을 갖다가 또 정리를 했는데, 일단 자동차가 발명되면서 석유 수요가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봤을 때는 벤츠에서 휘발유 자동차 발명하고 포드의 그 T 모델, 그러니까 자동차의 가솔린 수요가 증가됐고, 그 다음에 그 가솔린 소비는 2억 3,390만 배럴인데, 이게 자동차 연료로 사용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만약에 톤으로 계산하면 우리가 아마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1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석유의 진가가 확실하게 나오게 됩니다. 왜냐면은 그 석탄 같은 경우는 석탄을 떼가지고 전함을 움직이게 되면 10km 밖에서도 연기가 보이는 데 비해 가지고 석유 전함은 연기가 안 나기 때문에 그 적군하고 싸울 때 이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500명이 5일간 연료를 채워야 되는데 비해 가지고 12명이 12시간 파이프라인으로 채워버리면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아마 1차 대전 때 석유의 진가가 많이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도 아마 잘 알고 계시는 아마 로펠러를 갖다 좀 정리를 했더라고요. 석유왕 로펠러고, 로펠러가 이제 거의 모든 걸 다 장악했죠. 그때 요거 보면 다 이게 로펠러 회사들이에요. 로펠러 회사들이고 거의 독점적으로 카르텔을 형성하니까 미국 정부 쪽에서 이제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다 나눠라. 이래가지고 지금 나눈 게 요거죠. 쉐브론, 엑슨모빌, BP, 그 다음에 마라톤인가 그렇죠. 이렇게 좀 바뀌어져 있죠. 바뀌어져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요걸 또 보니까 왜 로펠러를 갖다가 이게 인더스트리얼리스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인더스트리얼리스트를 한번 찾아봐 보세요. 여기 어떤 사람을 말할까? 그래서 아마 이런 사람들은 인더스트리얼리스트라고 하는 이유는 산업 기술을 소유하고 관리하고 대규모 상품 생산해 가지고 그 이 극대화의 포커스를 둔 사람들을 갖다가 말할 때 아마 인더스트리얼리스트라고 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이 있는데, 요거 우리 보통 기업가라면 요 뭡니까 이거 엔터프리너라고 하죠. 그래서 아마 이거 조금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로펠러에 대한 개념은 여전히 아마 요 인더스트리얼리스트로 아마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 아마 로펠러 그 자선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좀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람이 돈은 그래 많이 벌었는데 인간적으로 어떤 고뇌를 가졌고, 자기가 그렇게 평판이 안 좋은 거 로펠러의 2세, 3세들이 그걸 갖다가 어느 정도 뭐랄까요, 평판을 좋게 하기 위해 가지고 미국의 그 국립공원들 거의 다 이렇게 유지하고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로펠러 재단이 한 역할은 엄청나게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요겁니다. 매년 이야기가 들리는 게 석유를 갖다가 너무 많이 캐가지고 석유 매장량은 이제 뭐 50년 남았니 60년 남았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석유 매장량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석유 매장량이 계속 증가한 이유를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요렇더라고요. 석유 매장량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아마 이제 기술이 이제 발달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가세요.
중간중간 화장실 가실 분 가세요. 네. 그 크게 제가 두 가지 정도 봤거든요. 인터넷에도 진짜 두 가지 정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왜 시간이 지날수록 석유 매장량이 줄지 않고 계속 증가되는지.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저 세일 오일하고 세일 가스를 채굴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기술이 발달되면서 이제 그쪽을 채굴을 하다 보니까 매장량이 증가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남극 쪽, 북극 쪽 그쪽에 이제 석유들을 이렇게 개발할 수 있다 보니까 석유의 매장량이 계속 증가되는 걸로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은 물론 뭐 중동에 편중되어 있지만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그 석유 매장량이 제일 많은 국가는 남미의 그 베네수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유 부족의 제일 그 주요한 지역으로 봤을 때는 매수 시장 규모가 제일 큰 우리가 속하고 있는 저 아시아 쪽 그리고 북미 지역 이쪽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데이터가 2023년도 데이터인데 거의 이 데이터는 거의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장량으로는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 요순이고 생산량으로는 이제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로 봤을 때 미국, 사우디, 러시아 이쪽인데, 그리고 소비량으로 봤을 때는 잘 아시다시피 미국, 중국, 인도 이쪽으로 지금 소비를 가장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장표를 제가 또 봤는데 이건 아마 석유 매장량 순인 것 같습니다. 석유 매장량 순위로 봤을 때는 베네수엘라가 3,038억 배럴 정도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봤을 때 사우디아라비아는 거의 한 3천억 배럴 정도. 그래서 기타 이래 가지고 현재 석유 매장량이 17,340억 배럴 정도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수치는 계속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장표를 또 봤는데 이 장표는 석유 생산량 순위가 되겠는데요.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이 순위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또 그냥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해 본 건 뭐냐면은 현재 그 일간 생산되는 양이더라고요. 일간 생산되는 양이 이게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9,637만 6천 배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톤으로 계산해 봤어요.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생산되는 석유 양이 1,350만 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 오일을 갖다가 이렇게 소비하는 나라들을 갖다가 이렇게 리스트해 놓은 거고요. 지금 그 표시를 해놓은 게 주요 소비국이 되겠습니다. 미국,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인디아, 차이나, 그 다음에 유럽, 이런 식으로 아마 지금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을 포함한 비오펙 생산 증대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장표의 의미는 뭐냐면은 원래 석유를 갖다가 생산해서 판매하며 있어가지고 오펙의 영향이 엄청나게 컸었는데 현재는 비오펙 쪽도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있다. 그래서 석유 시장에서 비오펙의 영향력이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오펙을 갖다가 일단 정리해 놓은 건데요. 오펙은 지금은 이 장표상으로는 14개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앙골라가 탈퇴한다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 13개국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또 제가 한번 또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보니까 2024년 기준으로 오펙은 12개국이 그래서 그 앙골라가 탈퇴했고 에콰도르까지 탈퇴를 해가지고 현재 오펙은 12개국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오펙 플러스라고, 요거는
비회원 산유국 연합체인데 총 10개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이제 오펙 플러스는 하고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 오펙하고 오펙 플러스하고 이렇게 포함했을 때 세계 공급량의 55%, 매장량의 90%를 차지하는 슈퍼 카르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그러니까 12개국에 10개국 이래가지고 22개국이 요 석유 시장을 갖다가 거의 독차지하고 이렇게 카르텔을 형성해서 지금 이익을 갖다가 얻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은 지금 보면 생산되는 게 여긴 지금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아시아 쪽만 그려놨는데 이 북해 쪽,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중동 쪽, 그 다음에 저 미국 쪽, 총 세 군데가 있는데 그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한국은 거의 이 중동에 대한 원유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80한 2% 정도 되고 있고, 그리고 거의 요 석유 운반선을 통해서 이 라인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수송되는 데 있어서 한 45일 정도 소요되고 있고, 현재 뭡니까 울트라 라지급으로 해가지고 거의 한 대 지금 계속 입항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타내는 게 뭐냐면은 계약을 하고 수송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하는데 거의 한 2달 이 정도로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유의 가격에 대한 영향을 한국은 한 2달 정도 뒤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은 제가 단어로 봤을 때는 요 VLCC가 뭐고 ULCC가 뭔지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동해 가스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동해에서 천연가스가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도 95번째 산유국이라고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이 한때 우리를 많이 좀 혼란에 좀 빠뜨렸던 장표가 하나 준비를 해주는데, 이 장표가 되겠네요. 이 대왕 고래 프로젝트요. 그래서 작년 6월 달에 발표가 됐고, 지금 석유하고 가스 관련해 가지고 최소 35억 배럴에서 140억 배럴이 존재한다라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를 했고, 오늘 아침 인터넷에는 여기에다가 40억 배럴을 더 50억 배럴을 더 추가해 가지고 최대 190억 배럴까지 존재가 가능하다는 기사가 떴어요. 되면 좋죠. 되면 좋은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왕 고래 프로젝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석유 시장과 관련해서 탐사되는 단계를 갖다가 이렇게 적어 놓는데, 상류 부분, 하류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지질 조사부터 해가지고 원유 정제까지 단계적으로 나눠져 있는데, 현재 한국의 단계는 지질 조사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장표에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석유 시추 리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리그가 과연 뭘까 한번 찾아봤어요. 시추라고 하는 거는 지각 내부의 여러 정보를 얻기 위해 가지고 지각 속에 구멍을 뚫는 걸 시추라고 해요. 그리고 시추 리그라고 하는 거는 시추를 할 때 사용되는 시설들을 그냥 시추 리그라고 표현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시추 리그에 대해 가지고 내용을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최근에 핫 이슈가 됐던 게 21세기 최대 석유 매장량이 발견된 곳이 가이아나라고 베네수엘라 옆에 있어요. 여기가 베네수엘라 옆에 있고, 그 다음에 매장량이 110억 배럴 정도가 되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석유 매장량이 발견이 되고 글로벌한 그 정유 회사들이 이제 인발부가 되면서 갑자기 이렇게 빈민국이었던 가야나가 갑자기 이렇게 1인당 GDP가 확 솟아졌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이 가야나를 갖다가 좀 잡아먹어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가 매장량이 세계 최고인데 여기까지 더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니까 그 110억 배럴이 발견된 곳이 요 에세퀴브라고 하는 곳인데 이 에세퀴브 지역을 갖다가 어떻게 좀 먹으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어요. 요 소모스 에스퀴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소모스가 과연 뭘까? 또 찾아봤어요. 소모스가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요겁니다. 소모스. 위아 에스퀴브라고. 우리는 에스퀴브, 우리는 에스퀴브야. 뭐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퀴브 덕분에 지금 1인당 GDP도 상승하고 빈민국이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부와 명예를 이제 좀 이렇게 잘 살게 되니까 에스퀴브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 무한한 신뢰 이런 걸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저런 걸 갖다가 벽보 같은 데가 많이 붙여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이 장표는 좀 쉬었다가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API가 좀 중요하거든요. 석유를 다루며 있어가지고 이거는 한 10분 쉬었다가 그래 할게요. 네, 이제 한 40분만 더 하면 되겠네요. 예. 지금 인터넷 기사 하나 확인했는데 아까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 140억 배럴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 인터넷 기사에 또 최대 한 50억 배럴이 더 추가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기사가 어떻게 떴냐면 대왕고래 마귀상어라고 돼 있어요. 마귀상어. 이름은 좀 이상하게 지어요. 그래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안에 보면 대왕고래 그 지점 포함해가지고 한 7개 지점이 있고 그것도 주변에 또 14개의 유망 구조를 가진 것을 확인했는데 그중 한 곳을 작년 12월 달에 탐사 시추를 시작했고 올 상반기에 그 결과가 나오는데 그곳의 이름을 마귀상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알고만 계세요. 대왕고래 프로젝트, 그 다음에 마귀상어 이렇게 돼 있어요. 난 처음에 뭐가 뭔지 잘 몰랐는데 보니까 마귀상어라고 돼. 이렇게 적어놨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쪽 뭐 석유 과학에 이렇게 입문한 이상 API라고 하는 거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친숙해져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만 적혀져 있더라고요. 이 장표 자체가. 그래서 이 장표는 조금 우리가 이해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도 같았고요. 그 다음에 이 장표를 쭉 보면서 제가 이제 조금 관심을 보였던 단어 자체가 혈암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암이 뭘까? 그래서 또 찾아봤어요. 혈암이 이거더라고요. 혈암이 그 셀 가스하고 셀 오일을 갖다가 혈암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이래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장표 가지고 이제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장표 다 살아있나 모르겠네. 그 다음에 동그라미라고 돼 있는 게 그 WTI, 그 다음에 브렌트 두바이인데 지금 아마 이제 석유를 갖다가 그 원유라든지 석유를 갖다가 거래를 하는 친구들은 WTI가 뭐고 그 다음에 브렌트가 뭐고 두바이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제 제가 정리했는데 아 여기는 안 나오나? 잠깐만요. 녹이 나오네. 녹이 나오는데 화면이 조금 틀어졌네요. 일단 API는 그겁니다. 아메리칸 그 페트로리움 인스티튜트 해가지고 미국 석유 협회고요. 그 다음에 왜 그 산유국, 비중, 황함량이라고 이 테이블을 만든 이유가 석유 품질을 나누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세 가지 요소가 원유 생산지,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게 다 안 나오니까 좀 그런데 잠시만요. 네, 이러면 다 나옵니까? 네, 안 나오죠. 그 석유 품질을 나누는 3요소가 원유 생산지하고 그 다음에 API도 비중이에요. 비중. 그리고
그 유황 함량 요 세 가지로 이렇게 석유의 품질을 나눕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요 API도 요 비중이라고 하는 거는 석유의 비중값을 갖다가 객관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API도라고 해? 이랬을 때 미국 석유협회에서 그 지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API도라고 그냥 이렇게 명명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표준 물질, 고체, 액체 기준에서 4도씨 1기압에서 우리 물을 갖다가 표준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석유의 경우는 15도씨 60도 F를 갖다가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원유의 비중은 그 0.65에서 0.99 사이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파라핀계 원유는 그 경질유라고 하고 일단 비중이 좀 작은 거고요. 그 다음에 나프텐계는 중질유고 일단 비중이 조금 무겁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API도를 갖다 나타내는 그 식은 보통 어떻게 놓으냐면 141.5를 갖다가 원유의 비중으로 나눈 값에서 131.5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물의 비중이 1이잖아요. 물의 비중이 1이면 여기 1이에요. 그 다음에 141.5에서 131.5를 빼면 물의 API도는 1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API도 기준으로 물의 비중이 물은 API도가 얼마냐 이라면 1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PI도는 원유의 비중과는 일단은 반비례 관계라고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PI도가 만약에 크면은 가벼운 원유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질유 중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 API도가 작다면은 무거운 원유, 그 헤비 쪽, 헤비 오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질유는 제가 적어놨는데, 경질유는 라이트 크루드 오일인데 API도가 한 34보다는 일단 커요. 그 다음에 그 중질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미디움이 있고 헤비가 있는데, 미디움 크루드 오일은 API도가 24에서 한 34 정도. 그 다음에 그 헤비 크루드 오일은 API도가 24보다 낮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유황 함량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가지고 원유를 갖다가 스위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소우라고 하기도 해요. 네. 나중에 이건 납사할 때도 써요. 스윗 납사, 소우 납사 자꾸 써요. 그래서 유황 함량에 따라 가지고 스위트, 소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유황 함유의 원유는 스위트 크루드 오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봤을 때 제일 좋은 원유는 뭐냐? 경질에 유황 함량이 적은 크루드 오일이 되겠죠. 그래서 제일 좋은 오일은 라이트 스윗 크루드 오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이블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 테이블 보시기에 앞서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브렌트, 두바이, WTI 이걸 알고 가야 되는데, 브렌트는 알다시피 북해 그쪽에서 브렌트 유전에서 생산되는 저유황의 경질 원유고, 두바이는 두바이에서 추출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WTI는 웨스트 텍사스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텍사스주에서 추출되는 원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WTI는 그 미국 원유 기준 가격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장표에서 이제 볼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제 제일 그간도 브렌트, 두바이, WTI고, 그러면 우리는 거의 중동에서 들어오니까 두바이 게 제일 많을 거예요. 근데 두바이 제품은 두바이 원유는 비중이 어떻게 되고 황함량이 어떻게 되고, 브렌트는 비중이 어떻게 되고 황함량이 어떻게 되고, WTI는 비중이 어떻게 되고 황함량이 어떻게 되고. 이래 봤을 때 우리는 상대적으로 보면 그 API도 낮고 황함량이 높은 걸 갖다가 우리가 지금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가 전직 회사에서 좀 다뤘던 건데, 보통 두바이 기준으로는 그 원유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 우리 정책적으로 잘 이야기를 안 해요. 여기 이야기하는 거는 브렌트 또는 WTI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 WTI 기준으로 원유가 지금 얼마에서 얼마로 내려가고 있다, 얼마에서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브랜트 하기도 하고. 근데 또 재밌는 거 있어요. 여기 둘 다 이제 저유황, 라이트 경질 원유들인데 브랜트하고 WTI하고 가격을 비교를 하면 기본적으로 브랜트가 비싸요. 왜 비싸냐면 그 시추에서 채굴할 때 WTI 쪽은 미국 텍사스 쪽에서는 그냥 시추봉 박아가지고 이렇게 뽑아요. 근데 브렌트는 북해도 바다에서 이렇게 뽑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이 좀 추가돼가지고 제가 다뤘을 때 기본적으로 WTI에 비해서 브렌트가 한 5불에서 한 7, 8불 정도 비쌉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브렌트하고 WTI를 갖다가 많이 원하죠. 두바이는 상대적으로 원유의 품질 부분을 봤을 때는 크게 WTI라든지 브렌트에 비해 가지고는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하나만? 예. 가격적인 측면으로 WTI가 좀 더 낮은 건데 그런데 왜 저희는 두바이를 굳이 쓰는 건지? 아 그래요? 품질...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까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까 봤을 때 요거 고려했을 때는 거리적인 부분에서 아마 운송비까지 포함하면 여기는 최단거리 같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온다든지 아니면 미국으로 넘어가서 온다든지 미국계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이렇게 온다는 것보다는 운송적인 비용까지 고려하면 그래도 그나마 이게 조금 좋은 것 같아서 이거 가져가는 것 같아요. 지금 감사합니다. 그리고 품질도 그렇지만 가격이 금방 얘기했듯이 가격은 내가 요게 두 개가 비싸다 했잖아요. 요게 좀 싸요. 가격적인 면에서 두바이가 한 3, 4불 쌉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우리가 두바이 걸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여러분들은 두바이 가격보다는 만약에 이쪽 파트에서 향후에 업무를 만약에 하시게 되면 항상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지표는 두바이가 아니고 브렌트하고 WTI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정리했던 부분에 있어가지고 요 석유의 품질을 나눈다는 요 부분, 그리고 뭐랄까요, 경질류, 중질류 이런 거, 그다음에 유황, 그리고 제일 좋은 제일 좋은 원유가 뭔지 요 정도만 조금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 질문 없죠? 네. 질문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작성한 장표가 좀 업데이트가 됐는데 이게 필요하시면 이야기하시면 제가 메일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인사팀 통해가지고. 네. 그다음에 그 셀가스는 지금 적혀 있는 것처럼 이 정도로 이제 매장이 되어 있는 걸로 추정은 됩니다.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양인데 과거에는 이 자체를 갖다가 시추에서 채굴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사용을 못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술이 개발되다 보니까 이제 이걸 다 개발해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좀 더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그 셀가스 쪽은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많아요. 미국도 이 정도 수준이겠지만, 근데 셀장은 지금 대다수 아마 여기서 생산되고 있고요. 이유는 아마 기술적인 면에서 아마 여기 미국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파산에 내몰렸던 셀 업계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부활했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는 그냥 요 가스정에서 그냥 시추해가지고 그냥 하면 나오는데 셀가스층은 요 천연가스층보다 한참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셀층은 그림은 요렇게 그려져 있지만은 셀층은 이렇게 분산돼 있어요. 여기 조금 분산돼 있다 보니까 기술적인 면에서 조금 많이 기술이 개발이 된 현 시점에서야 시추를 하게 된 것 같고요. 요 셀가스를 갖다가 이렇게 시추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수압 파쇄하는 게 있고 수평 시추하는 게 있는데, 수압 파쇄라고 하는 거는 요 셀층까지 도달하기 위해 가지고 폭약 대신 물하고 모래 이걸 고압으로 이렇게 분사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셀층 바로 위쪽까지 암석을 갖다가 파괴하는 방법을 갖다가 수압 파쇄법이라고 여러분들 알면 될 것 같고요. 수압 파쇄를 하고 난 다음에 내려온 여기서부터 이 각도를 꺾어가지고
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 세일층이 이렇게 그림은 요리되어 있지만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분산된 요 세일층을 갖다가 찾아가는 요 방법이 수평 시추 방법이에요. 들어와가지고 각도를 줘가지고 꺾어가지고 그걸 찾아내는 방법. 요게 좀 기술적으로 좀 많이 조금 힘든 부분인데 인터넷에 들어가게 되면 또 수평 시추와 관련해가지고 동영상이 있어요. 그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한번 인터넷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꺾어가지고 어떻게 각도를 꺾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 그 방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셀가스하고 셀 오일을 갖다가 지금 현재 시추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는 보면 요 셀가스의 채굴 비용이 보통 그 1배럴당 한 30불에서 한 40불 정도 된다는 요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사진은 지금 현재 그 수압 파쇄법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 셀 오일하고 셀 가스를 갖다가 시추하기 위한 그런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좀 하나 첨부를 해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처음에 그 장표에서 봤을 때 셀 가스 함량은 많은데 왜 제대로 채굴을 하지 못할까? 그걸 갖다가 지금 이렇게 지금 한 6가지 정도로 지금 요약을 해놨어요. 기술적으로 안 되고 중국 솔직히 물이 부족하거든요. 특히 중국이 지금 현재 석유화학 쪽이 다 요쪽 라인에 다 붙어 있어요. 요쪽 라인에 다 붙어 있는데 요쪽 라인에 또 뭐가 있냐면 원자력 발전소들이 잔뜩 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중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향후에 진행하고 있는 건 다 요 내몽고 쪽으로 지금 그 산업단지들을 다 이동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고비 사막도 있고 그 다음에 물이 부족해요. 물이. 그래서 뭐 산업단지들 여기로 막 넘어가고는 있는데 과연 물이 부족해가지고 그 중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산업시설이 이동돼가지고 잘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그 사람들이 조금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케미칼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철강도 아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멈칫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체 큰 대륙에 생산된 그 셀 가스하고 셀 오일을 갖다가 이렇게 이동하기 위한 파이프라인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 내문고 쪽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터미널이 지금 없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중국 굴기를 보면 중국이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그거잖아요. 해상 통로를 확보하자고 하는 거. 그게도 지금 다 걸려 있어요. 이제 석유 가격 트렌드 한번 보겠습니다. 석유 가격 트렌드는 1850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쫙 된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탄생했을 때는 아마 석유 가격이 많이 높았겠네요. 그렇게 쭉 진행이 되는 것 같았었고, 제가 눈여겨본 부분은 이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 그래 보니까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진행이 되다가 70년도 때 중동에 1차 그 오일 쇼크가 나오거든요. 그게 요거였어요. 이게 뭐냐니까 그 요코키프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스웨즈 운하에 대한 운영권을 두고 이집트, 시리아, 이스라엘 간에 전쟁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이겼지만은 스웨즈 운하에 대한 운영권은 이스라엘이 좀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번 이렇게 쇼크를 먹었고요. 두 번째 2차 쇼크는 어디서 먹었냐니까 이란 혁명 때문에 아마 쇼크를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란 혁명이 잔잔해지면서 나름대로 이제 원유 가격은 50불대에서 이렇게 아주 좋았어요. 좋았는데 이제 된 게 그 미국 부시 정권에서 이라크 침공했죠. 그 다음에 아랍의 봄이 있었죠. 그 다음에 그 코로나 있었고,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지금 유가는 현재 한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라고 하는 게 그냥 뭐 단순하게 그 OECD, 그 다음에 OECD 플러스 쪽에서 좌지우지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전 세계적인 그런 정치적 그런 문제, 그리고 각 국가 간의 그 이권 다툼,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될 거는 이렇게 아주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던 유가가 쇼크, 그다음에 요거, 그다음에 요거, 요 세 개 정도는 그냥 내용만 좀 알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정리했던 거는 요 1차 오일 쇼크에 대해서 용키프워라고 하는 제4차 중동전쟁인데 요거로부터 이제 발발해가지고 중동이 좀 흔들리고 이래 되면 가격이 오르겠네. 그때부터 아마 오펙 쪽에서 아마 요걸 갖다 좀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달라진 건데요. 원래 기본적으로 유가하고 달러 가치는 반비례 관계를 유지를 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이제 이후에는 미국이 이제 호황으로 이제 달려가면서 유가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가도 상승하고 달러 가치도 같이 상승하는 조금 이런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게 아니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겠습니다. 근데 지금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2기가 들어오면서 이 부분이 또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트럼프 2기 시작하면서 지금 뭐 멕시코, 캐나다, 중국 관세 전쟁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좀 솔직히 좀 트럼프 2기가 진행이 되면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솔직히 조금 두렵기도 하고요. 또 이 코미디언 같은 우리 트럼프 씨가 어떠한 걸 또 할지 좀 기대도 됩니다.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석유 시장이라고 하는 게 제가 느낀 겁니다. 석유 시장은 요겁니다. 요거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아마 그 제2차 그 오일 쇼크 났을 때 미국에서 그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 과연 뭐 쿠웨이트를 갖다가 살려주기 위해서 침공을 했을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요 석유와 관계되는 것들은 다 요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 적지는 않았는데 어제의 아군이 영원한 아군이 아닐 수 있다는 거. 요 석유와 관련해서는 오늘의 친구가 내일 적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곳이 요 석유 시장이 아닐까. 지금 그래 돼 있고 지금 뭐 미국은 석유에 대해서는 자존심을 꽉 챙기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뭐 러시아, 중국, 이란, 사우디 여기도 만만치 않고 그 다음에 석유 매장 1위라고 하는 그 베네수엘라도 여기가는 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베네수엘라 옆에 있는 과이아나는 제가 한 145표를 있다고 하니까 여기도 미국에서 이렇게 지금 접근하고 있고 뭐 여하튼 뭐 이런 뭐 실리 추구의 각축장이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페트로 달러 이제 요게 이제 미국이 1970년도 때 아주 미국 입장에서는 아주 잘 세운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통해 가지고 달러를 갖다가 기축통화로 그냥 만들어 버렸으니까요. 알다시피 기축통화는 그거죠. 그 국제 단위의 그 결제라든지 금융 거래할 때 기본이 되는 화폐고 요 페트로 달러 쪽에 지금 이제 달려들고 있는 게 요 페트로 차이나죠. 그래서 일부 지금 페트로 차이나 쪽으로 지금 가는 사우디, 이란, 뭐 인도 조금은 중국 화폐로도 뭐 거래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는 있는데 계속해서 그래서 보니까 그 G1, G2 간에 지금 싸움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살펴봤던 게 이 부분인데 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빈 살만 그 사우디 왕세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여러분들이 한때 이분 알기 전에 아셨던 분 만수르입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요 빈살만 요 사우디 왕관을 보니까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구단주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만수르 씨는 그 맨시티에도 구단주시더라고요. 지금은 누가 지금 더 축구를 잘하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만수르는 개인 자산이 한 이 정도 된다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빈살만 씨는 뭐 2,700조라고 돼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이분이 가지고 있는 돈은 한 요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우디 왕국 쪽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일부 펀드가 있는데 그게 한 그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합했을 때 한 요 정도의 그 자산을 갖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 왜냐하면 이 펀드가 이 사람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 사람이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970년대 이슬람 국가는 어디일까? 제가 봐서 이란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란이 지금은 뭐 이게 다 이건 뭐죠? 이거 쓰고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는 있는데 1970년도 그 호메이니 이전까지는 중동에서 가장 민주적인 국가였고 여성의 권리가 많이 이렇게 확보된 그런 국가였고 살기도 괜찮은 국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란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미국 쪽 해가지고 수익을 벌이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 이게 부패한 왕조라고 해가지고 호메이니 쪽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난 이후부터는 지금 거의 여기를 갖다 이란을 갖다가 군부 정권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무야무자도 그렇습니다. 지금 알기에는 이란이 크게 그렇게 자유로운 국가는 아닌 것 같고 특히 여성들한테 조금 여성들의 행동 자체가 조금 제약을 많이 받는 그런 국가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석유 핵군과 관련해 가지고 그 국제 유가에 이슬람교 영향이 있다는 장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슬람을 그 양분하는 분파는 수니파하고 시아파 쪽에 있다는 걸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또 한번 정리를 했어요. 그 수니파는 그 선거에 의해 가지고 최고 지도자 칼리프라고 하는 걸 갖다가 뽑으려고 하는 기존 정통파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슬람 교도의 거의 한 90%가 거의 여기 수니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사우디아라비아 포함해가지고 그쪽인 것 같고 시이파는 최고 지도였던 무함마드 패밀리 쪽 그쪽을 갖다가 계승하자고 하는 세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전통파 대비 분파가 되는 거고 전체 이슬람 교도의 한 10%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두 파가 이렇게 치고받고 하면서 이 사태는 악화시키고 누구는 영향을 미친다. 이 정도로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베네수엘라가 되겠는데 베네수엘라는 지금 뭐 석유 매장량은 1위지만 지금 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되어 있고 뭐 물가 상승률은 65,000% 정도 올라갔다고 되어 있고요. 아마 요 차베스 이분이 아마 임기하는 요때 뭔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빈민국에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왔을 때 이쪽 사회복지 쪽으로 너무 많이 좀 사용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석유 국유화하면서 미국 기업 퇴출해버렸고 그리고 요 복지제도 쪽 그다음에 별로 가지고 있지 않은 요 기반 이게 붕괴가 돼버렸고 그리고 투자 제대로 안 했고 그다음에 정권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현재 베네수엘라는 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망한 다음에 이제 과연 이제 석유 대국 베네수엘라 이거 제가 이제 업데이트를 여기 7월 달이더라고요. 7월 달이길래 아마 끝날까 싶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제대로 다 읽지를 못했는데요. 근데 아마 당선된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건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여러분들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요 상표인데요. 이제 석유 업계 위상 쪽으로 해가지고 아람코가 20년 애플을 제치고 시속 1위를 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요게 탑 20으로 해가지고 지금 기업 시총을 하다 이렇게 쫙 적어 놓은 거고요. 알다시피 삼성전자는
이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이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 지금 이제 여러분들하고 봤던 그 석유화학에 대한 큰 이렇게 상식적인 부분을 봤어요. 왜냐하면 첫 시간은 거의 준비된 장표가 거의 이제 일반 보통적인 커먼 상식적으로 갖다가 많이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요 정도로 지금 진행을 하게 된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정유산업 쪽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정유산업 쪽으로 들어오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단어 자체로 봤을 때는 요 LNG, PNG, LPG 이런 걸 이제 1교시 때 이미 이제 내용을 갖다 공유를 했으니까 낯설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습 목표는 이런 게 있고 목차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유를 석유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저도 처음에는 원유가 석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죠? 원유는 그냥 크루드 오일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아시다시피 활용이 어려운 거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제 정제를 시키면 이제 페트롤리움 석유가 나오는 거고, 석유는 LPG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제 뭐죠? 이렇게 나눠지겠죠? 분별 정류가 되면서. 그리고 요건 뭐 구분하기 위해 가지고 첨가물 넣어가지고 조금 이해하기 쉽게 했지만 정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투명한 색깔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것도 24년 7월달 기준이었기 때문에 아마 23년도 실제 기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석유 제품은 반도체, 자동차에 가지고 3위 수준 유지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석유 제품 중에서는 휘발유, 항공유, 납사가 그 순서를 나타내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탈탄소하고 에너지 전략하기 위해 가지고 10년 전부터 정유 공장을 통폐합해 가지고 정제 능력과 연료 생산량은 감소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인도는 계속해서 등으로 정제 마진이 악화되고 있다. 뭐 이런 게 있네요. 정제 마진이 악화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요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이제 원유가 있을 것 같고, 정제가 있고, 제품 생산 쪽이 있는데, 원유 쪽은 시추해가지고 채굴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EMP 산업 쪽에 EMP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산된 이제 채굴된 원유가 분별 정유탑에서 정제돼 가지고 놓으니까 이걸 갖다 정유 산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놓은 납사 가지고 납사 계지를 통해 가지고 원하는 제품 생산하는 부분을 석유화학 산업이라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유 산업은 이제 알다시피 이제 유전에서 이제 원유가 채취되면, 그리고 이제 선박을 해가지고 운반되겠죠. 그리고 저장되고, 그 다음에 정제 공정 거치고, 그 다음에 석유화학 공장으로 이렇게 이송되는 이제 플로우를 갖다가 나타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분별 정유탑이죠. 원유 탱크에 들어와가지고 히팅돼가지고 분별 정유탑에서 온도에 따라가지고 LPG부터 해가지고 요 아스팔트까지 이렇게 나눠지겠죠. 나눠지고 우리가 지금 비행기 탈 때 쓰는 항공유는 알다시피 요 케로신 여기에 등유에 들어가겠죠. 근데 그냥 등유가 아니고 항공유는 이렇게 되어 있겠죠. 같이. 예, 항공유는 이런 특성에 맞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함유된 걸 갖다가 항공유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겠죠. 그 다음에 정유 산업은 지금 여기서 시작되거든요. 원유 저장 탱크에서 원유에 포함되어 있는 소금기 제거하고, 그 다음에 열관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가열기 타고, 그 다음에 상압 정유탑으로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상압 정유탑 위에서부터 이렇게 가지별로 해가지고 가는 거겠죠. 그래서 봤을 때 이러한 정유 공정에서 주요 설비로는 탈염기, 그 다음에 히터, 그 다음에 분별 정유탑으로 나누는 거죠. 탈염기가 중요한 이유는 원유에 포함되어 있는
이 정도 함량의 염분은 그냥 제거를 안 하고 이렇게 공정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설비를 갖다가 부식을 시키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필수적인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원유 정제 공정과 제품 부분에 있어서는 상압 전류탑을 갖다 이렇게 통과하면서 이제 가스 회수 시설을 통과하게 되면 LPG 요리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압 정류탑에서 납사가 이렇게 생산되는 거고, 그 다음에 등유 탈항 시설을 거치고 나면 등유, 그 다음에 요 항공유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경유 지나고 나면 경유가 될 것 같고요. 강압 정유, 그 다음에 중진유, 그 다음에 윤활기유,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셨기 때문에 그냥 저랑 같이 한번 리뷰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예전에 중진류 분해 아스팔트 쪽, 이 부분들은 그냥 뭐 저리에 그냥 아스팔트 쪽으로 가져갔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개지를 시켜가지고 이제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고도화 설비라고 하는 거죠. 이제 중질 제품을 전환시키는 공정이 되는 거고, 고도화 설비라고 하는 거고, 고도화 설비는 요 그림에서 알다시피 요 중진류로 갖다가 크래킹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경질류로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도화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제품 수율 변화를 보시면, 고도화 처리 전에는 어떤 것들이, 그 다음에 LPG 납사, 등유, 항공유, 그 경유 쪽으로 이 정도 이렇게 고부가가치 제품이 노는 걸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죠. 내가 말을 잘못했네. 요 처리 전에는 요 정도 비율이었는데 처리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비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세대 고도화 설비라고 해가지고 그 RFCC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RFCC라고 하는 거는 촉매 쪽이죠. 촉매를 갖다가 유동시키면서 지금 고도화 제품을 갖다가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2세대 고도화는 HOU라고 하는데, 이거는 중진류 분해 탈항 시설 공정 쪽이 될 것 같고요. 요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수소를 첨가해가지고 중진류 분해 및 항 제거를 갖다가 진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정유사에서는 지금 이제 RFCC, 그 다음에 HOU는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석유 산업 쪽으로 넘어왔을 때, 네, 요 온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되어 있고, 이걸 이제 원료로 해가지고 석유 산업으로 넘어왔을 때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가공적으로 해가지고 최종 제품이 어떻게 된다는 거 그림으로 일목요연하게 일단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마지막 장표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217장이네요. 이것만 해도 다음 주까지 가겠는데. 글로벌 석유 및 오일 회사 순위인데 요거 21년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바뀌었어요. 요 지금 쫙 바뀌었는데, 제가 이 자료를 갖다가 24년도 말 기준으로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찾은 건 이 자료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24년도 기준으로는 아마 아람코가 1등이지 않을까. 그리고 엑슨모빌, 쉐브론, 그다음 페트로 차이나, 셀, 토탈 에너지, 시누크하고 코노코 필립스하고 시노펙하고 BP순 그렇게 될 것 같고, 여기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 봤습니다. 3분 남았네. 장표가 많다 보니까 오늘 이 장표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장표가 많다 보니까 해야겠네. 지금 23년도 기준으로는 원유 정제 1위 국가는 중국인 것 같고, 그리고 사우디 포함해서 중동 쪽은 원유 수출에 집중했는데 현재는 원유 정제 및 석유 화학 영역까지 확대하고 있다는 거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유사의 정제 능력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다 SK에서 지금 자료를 받은 거거든요. 지금 요 순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있는데 지금 국내 석유 수급 동향에서 원유 수입은 수입액은 한 요 정도 되는 거. 그리고 제품 수입은 요 정도. 그리고 그 정제 가동률은 현재 한 요 정도 되는 거. 그리고 국내 소비로 갔을 때 내수 매출액은 한 요 정도. 그리고 제품 수출은 요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22년도 기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23년도, 24년도 들어오면서 중국 쪽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에틸렌 생산량도 엄청나게 크고 그 다음에 정제 능력 모든 게 다 크다 보니까 아마 22년 기준에는 이러한 데이터가 나왔는데 23년, 24년 실적으로는 지금 데이터를 제가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면 아마 우리 국내 석유 수급 동향이 요것보다는 조금 달라져 있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끝났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 여기까지.